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2만 불대를 회복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5.2% 상승을 보여줘서 지금은 이제 1200불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1.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0.32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주황색 삼각 수렴으로 봤을 때 재차 상단을 뚫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고 나서 딱 상단을 맞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 삼각 수렴을 좀 크게 봤을 때 이 노란 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직 삼각 수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이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트코인이 반등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노란색의 삼각 수렴의 이 상단인 거의 한 2800불, 900불대, 그러니까는 요 저항하고 딱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는 한 2800, 900에서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21K가 돌파가 되면 반등다운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하고 동일하게 18포인트로 아직은 이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증시는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좀 해줬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1.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2333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약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약하지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제 FOMC의 6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 크게 뭐 불안감을 주는 뭐 그런 발표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더 제약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에 이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다음 주 13일에 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돼요. 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이번 달 금리 상승 폭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FOMC가 4번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1.75%에서 연준의 목표인 3.4%대까지 가려면 지금의 금리보다 2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는 75bp, 못해도 50bp의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13일에 미국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렇게 시장은 금리를 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보이저 디지털 홀딩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저 디지털이 이 3A씨한테 1만 5천 개의 비트코인과 3억 5천만 달러의 USDC, 그러니까 뭐 거의 현금이죠. 이렇게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이 3A씨가 갚지를 못하고 디폴트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3A씨의 여파로 해가지고 연쇄적인 이런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 디지털이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이 FTX의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최대 5억 달러의 신용 한도를 또 가져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알라메다가 보이저에 갚을 돈이 3.7억 달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오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표를 보시면 이 보이저 디지털이 파산을 했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그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게 되면 이 3에로 캐피털, 이 3A씨가 가장 큰 금액을 이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받아갔어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6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저 디지털한테 돈을 빌려간 곳이 바로 알라메다 리서치예요. 그 금액도 3억 7,600만 달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이저 디지털한테 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FTX의 샘 뱅크먼은 유동성 위기에 몰린 암호화폐 업체들을 돕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보이저의 경우는 신용 공여 자체가 대출과 상당 부분 상쇄되는 조건부 지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알람에다가 이 보이저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5억 달러 규모로 이제 신용 한도를 열어줬던 건데, 어차피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 3억 7천만 달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거 퉁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정도의 신용 한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줄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달러를 현금으로 다 빌려간 게 아니니까 아마 알람에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이저한테 지원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그것보다 이 보이저한테 자금을 맡긴 이 고객들의 피해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파산 신청 보이저 디지털 고객들은 예치 암호화폐를 온전하게 회수하기가 어려울 듯 하다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보이저 계좌에 들어있는 그들의 암호화폐를 온전히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 보이저는 고객 자산을 원래 형태로 돌려주는 대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여러 암호화폐들을 혼합해 일부 반환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을 거쳐서 생겨날 기업의 주식, 파산한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로부터 회수할 토큰과 현금으로 고객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내 자산을 다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자금을 맡길 때는 정말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것을 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이런 소식도 나왔어요. 넥소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 볼드를 인수한다고 나섰다라고 해서 어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 기사를 좀 보면 모라토리엄 신청 방침을 밝힌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서비스 볼드와 관련해 영국 소재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서비스 넥소가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넥소는 5일 성명에서 싱가포르 소재 기업 볼드에 대한 실사 60일 및 지분 100% 인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넥소는 영국에 이제 헤드쿼터를 두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이 불가리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창업자도 주요 임원들이 불가리아인이기도 하고요. 넥소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 이런 핀테크 관련해서 사업을 했다가 넥소를 또 창업한 것이라서 이 넥소의 주요 기반은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서비스가 되어 왔던 거고, 이 볼드라는 회사는 싱가포르 소재에 있어가지고 아시아권에서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넥소가 이 볼드를 인수하는 목적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동남아 사업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넥소가 볼드를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넥소 사이트에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가봤는데 보니까 이 넥소 사이트가 오랜만에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미디어 센터에 가니까 각종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지 해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지금 넥소가 이 볼드를 인수한다라는 그 내용의 기사를 이 미디어 센터에 다 게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넥소가 이번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셀시우스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런 대출 플랫폼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넥소가 기존에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 보험 한도를 7억 7,5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또 발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디에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을 또 올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적은 물량의 XRP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자금을 맡길 때 이런 보안 또 보험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대출 플랫폼을 이제 제가 비교해보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규모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해가지고 저도 리스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셀시우스도 예치를 했었는데 몇 번 했다가 혹시 몰라서 다 뺐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뭐 일부라도 들고 있었으면 찾지도 못하고 좀 리스크가 컸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러 대출 플랫폼을 비교를 해봐서 그래도 그나마 넥소가 이런 보험 제도도 가입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다른 회사에 비해 그래도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어느 다른 대출 플랫폼도 이 실시간으로 고객 자산에 대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담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넥소가 유일하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이 담보 비율은 지금 100%로 백업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US 달러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또 비트코인 가격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넥소도 지금 셀시우스가 무너지면서 이 고객들의 자금도 상당수 빠져나가면서 아마 이 불안감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넥소가 이번에 이 볼드를 인수를 하려고 나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은 뭐 100%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부실한 기업도 인수할 정도로 단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이번 인수에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고객 자산 규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이 40억 달러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객이 이 넥소에 맡긴 자산이 지금 41억 달러라는 건데, 이 4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넥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넥소가 100%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이 맡긴 돈이 41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넥소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7억 7,5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1억 달러도 100% 담보 비율로 갖고 있지만, 만약에 뭐 해킹이라든지 뭐 도난 뭐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킹으로 인해서 그 41억 달러 모든 자산을 다 잃었을 때는 이 7억 7,500만 달러 밖에 보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산도 100% 담보 비율로 보관이 되어 있지만 보험으로 커버되는 게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내 암호화폐 자산이 내 손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맡기면 이거는 어쨌든 리스크가 노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예치를 하시고,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치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넥소가 안전한지를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넥소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넥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여러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니 그 중에서도 넥소가 가장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셀시우스를 이용을 했었지만 셀시우스에 관한 거는 제가 영상에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넥소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니까 진짜 불안하신 분들은 예치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인수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실사를 60일을 거쳐서 정말 인수를 해도 괜찮은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60일 뒤에 지분 100%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실사를 하고 그 결과 발표를 지켜본 다음에 진짜 인수를 하는지 한번 우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더 빠질 수 있지만 현재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투자 의견도 최근에는 이제 중립이었는데 다시 낙관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보면 어제는 제가 이 채굴업체가 지난달에 거의 한 7,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회사는 지난달에 채굴한 비트코인이 한 328개 정도 되는데 매도 없이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허트8이라는 회사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한 7,4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채굴된 모든 코인을 현재 매도 없이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요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3위 고래가 계속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어제 7월 6일 날 2번에 걸쳐 가지고 130개와 4개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고, 보시면 뭐 6월 25일, 28일, 뭐 30일, 1일, 2일 해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3위 고래의 비트코인 총 개수는 13만 2,323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모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는데 JP모건의 임원 3명이 암호화폐 기업으로 잇따라 이적을 했다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최근 한 주 동안에 3명의 JP모건 임원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 아이디어 및 디지털화 책임자였던 이 사람은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DCG 그룹의 기업 개발 책임자로 이직을 했고, 또 JP모건 은행 임원은 암호화폐 투자자 펜타라 캐피탈의 CEO로 또 합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JP모건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에릭 렉이라는 사람은 알고랜드 프로젝트의 사업개발 및 자본시장 책임자로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윈터에도 불구하고 3명의 경영진이 메가급 은행인 JP모건을 떠나 암호화폐 산업에 합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암호화폐 윈터에도 이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이 JP모건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으로 이직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 산업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이직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 소식도 보여드리면 이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이 트위터에다가 이 아프리카에 암호화폐가 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솔직하게 말해봐. 지난주에 얼마나 손실 봤어?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폭락장엔 장사 없다. 세계 500대 부호 1800조가 증발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 자오창펑이 세계 11위의 부자였다고 이렇게 올해 초만 해도 재산이 100조가 넘는 세계 11위 부자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 자오창펑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자산이 83%가 줄어들면서 올 초까지만 해도 11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95위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이 확 쪼그라든 것을 좀 조롱하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난주에 얼마나 잃었어? 라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오창펑이 나는 여전히 BNB하고 비트코인을 동일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오창펑은 나는 암호화폐를 하나도 팔지 않았으니까 뭐 손실 본 게 아니다라고 이런 의미로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을 좀 또 전해드리면 이 리플 X에서 XLS20 표준 지원 XRP 레저 성능 테스트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리플X가 XLS20 표준을 지원하는 XRP 레저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 XLS20은 XRP 레저 내 NFT 지원을 위한 신규 표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 결과는 XRP 레저 내에서 XRP 결제 시 최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초당 2199건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2100건이니까 엄청 빠른 속도죠. 그러면서 NFT 생성에 XRP 레저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 저비용, 친환경, 탈중화 등의 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XRP 레저가 본격적으로 이 NFT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이 생태계 확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XRP의 확장성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드의 물량도 좀 보여드리면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470만 개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평균이 딱 47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470만 개씩 계속 팔게 되면 이제 앞으로 7일 뒤면은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4천만 개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파는 거 보니까 아마 중단 없이 전부 다 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일주일 뒤면은 더 이상 제드를 가지고 얘기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좀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